오늘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강조해 온 원칙입니다. 바로 안전마진의 원칙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나 저는 다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투자의 본질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영구적인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대공황을 겪었고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관에 취해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절망 속에서 손절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도 예측하기 어렵고 개별 기업의 실적조차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구조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전마진은 바로 그 구조입니다. 제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정상적인 연간 이익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보수적인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100이라고 계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에 매수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계산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는 100이 아니라 70이나 60에서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은 단순히 할인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자의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저는 투자를 건축에 비유합니다. 엔지니어는 다리를 설계할 때 예상 하중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보다 더 보수적인 가격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그 여유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저는 특히 재무구조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면 아무리 이익이 좋아 보여도 안전마진은 얇아집니다. 반대로 현금이 충분하고 부채가 적다면 기업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저는 순유동 자산을 계산합니다. 유동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합니다. 이 값이 시가총액보다 크다면 이미 가격은 상당히 보수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을 넷넷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넷넷 전략은 성장 예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가격을 방어해줍니다. 물론 모든 넷넷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분산하면 몇몇 기업의 회복만으로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측을 통해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전마진은 또한 감정 통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가격을 제시합니다. 어떤 날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어떤 날은 지나치게 비관적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와 함께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가격은 명령이 아닙니다. 제한일 뿐입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만 행동하십시오. 그 외의 시간에는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규율입니다. 안전마진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싼 가격이 오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활동 자체를 성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빈번한 매매가 아니라 선택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안전마진은 분산과도 연결됩니다. 아무리 분석을 철저히 해도 개별 기업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합니다. 각 종목마다 안전마진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대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복리는 시간과 함께 작동합니다.
그러나 큰 손실은 시간을 되돌립니다. 50% 손실이 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수익보다 손실 방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투자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가 안전마진입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시장이 빨라져도, 새로운 금융기법이 등장해도 미래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안전마진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래를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위험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가격이 충분히 낮을 때만 매수하십시오. 재무가 건전한 기업을 선택하십시오. 감정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분산하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다면 시장을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투자에서 절대 잃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전마진은 유행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투자는 더 이상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된 사업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 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개념입니다. 바로 미스터 마켓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시장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사고 체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판단자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옳다고 믿고 주가가 내리면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당신을 평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장은 단지 가격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미스터 마켓은 당신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는 매일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가격에 당신의 지분을 사거나 팔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 그는 극단적으로 낙관적입니다. 경제는 끝없이 성장할 것처럼 보입니다. 기업의 미래는 완벽해 보입니다.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날 그는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날 그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입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뉴스가 부정적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날 그는 헐값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의 감정에 동조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 믿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와 거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미스터 마켓 이론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매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의 목적은 시장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격과 가치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은 오늘 형성된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뉴스, 유동성, 공포, 기대, 군중 심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가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창출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격은 흔들립니다. 가치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감정이 반영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저울입니다. 기업의 실질적 성과가 반영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매일의 가격 변동에 휘둘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장기 평균 이익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무 구조도 건전합니다.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주가가 30% 하락했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을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30% 하락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시장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기회의 원천입니다. 진짜 위험은
기업의 가치가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미스터 마켓 1호는 투자자가 감정을 통제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공포와 탐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군중은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낙관이 과열되면 거품이 생깁니다. 비관이 극단으로 가면 헐값이 형성됩니다. 이 극단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극단의 순간에 행동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군중이 열광할 때 침착해야 합니다. 군중이 공포에 빠질 때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투자자가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지속적인 가격 확인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대신 먼저 기업을 평가하십시오. 정상 이익은 얼마입니까? 현금 흐름은 안정적입니까? 부채 비율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까? 산업의 장기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한 뒤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이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만 행동하십시오. 그 외에는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전략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활동을 성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빈번한 매매는 종종 감정의 결과입니다. 저는 선택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면 명확합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질 때 가격은 내재 가치보다 크게 할인됩니다. 이때 안전마진이 형성됩니다. 미스터 마켓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가격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비이성적일수록 당신은 더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와 같은 감정 상태에 빠진다면 당신은 그의 도구가 됩니다. 투자의 성패는 분석 능력보다 감정 통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는 잘 읽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급락하면 공포에 흔들립니다. 가격이 급등하면 탐욕에 흔들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한 성과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미스터 마켓 1호는 시장 변동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보게 합니다. 가격이 내리면 저는 먼저 기업의 가치를 다시 계산합니다. 가치가 유지된다면 저는 더 매력적인 가격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저는 다시 평가합니다. 가치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면 저는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와 가격의 차이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뉴스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전망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계산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이 충분히 유리할 때만 문을 열면 됩니다. 이것이 시장의 감정을 이용하는 법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활용하십시오. 군중과 함께 흥분하지 마십시오. 군중과 함께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치를 계산하고 가격이 충분히 낮을 때만 행동하십시오.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시장의 변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 위에 서 있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건전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재가치 계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을 먼저 봅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최근에 얼마나 상승했는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반대로 접근합니다. 저는 먼저 기업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가치는 분석이 정합니다. 투자는 가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내재 가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이라는 사업체의 실질적 능력입니다. 제가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회사를 주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업이 매년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입니까? 그 이익은 안정적입니까? 경기 변동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경쟁자는 얼마나 강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자산 가치, 수익력, 그리고 재무 안정성입니다. 먼저 자산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자산을 통해 영업을 합니다. 현금, 재고, 설비, 토지, 건물, 투자 자산 등이 있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이 순자산은 기업의 기초적인 안전판입니다. 저는 특히 자산의 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금은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그 다음은 단기 금융자산입니다. 그 다음은 매출채권입니다. 재고는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할인,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비와 토지는 장기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장부 가치가 항상 시장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평가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저는 순유동 자산을 계산합니다. 유동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합니다. 이 값이 시가총액보다 크다면 기업은 자산 측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넷넷 전략을 제시했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자산만으로 기업의 전체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축은 수익력입니다. 기업은 자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이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단기 실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해에 급증한 이익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이나 회계상 조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5년 이상, 가능하다면 10년 이상의 평균 이익을 봅니다. 경기 사이클을 통과한 평균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저는 정상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정상 이익을 계산한 후 보수적인 자본 환원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이익이 연간 20억 원이고 제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 10%라면 기업 가치는 약 20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장 예측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률을 높게 가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가치는 현재 확인 가능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이익의 질을 점검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일관되는지 확인합니다. 현금 흐름이 이익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현금 흐름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상 이익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은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인지, 설비 투자 이후에도 잉여 현금 흐름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기업의 실제 경제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축은 재무 안정성입니다. 부채는 레버리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을 확대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저는 부채 비율을 점검합니다. 총부채가 자기 자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봅니다. 이자 보상 배율도 확인합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최소 3배 이상은 되어야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유동 비율도 중요합니다. 단기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재무 구조가 약하면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종합하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한 점을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범위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의 하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PR이 낮다거나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율 자체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PR이 낮은 이유가 이익의 일시적 급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PBR이 낮은 이유가 자산의 질이 나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 계산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보수적 판단의 결합입니다. 저는 미래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계산한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이 형성될 때 비로소 행동합니다. 이것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습관은 투자를 도박에서 사업 판단으로 바꿉니다. 주가는 매일 변합니다. 그러나 가치 계산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가치가 유지된다면 저는 판단을 유지합니다. 가격이 상승해도 가치를 초과한다면 저는 경계합니다. 이것이 투자자의 독립성입니다. 내재 가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바다에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 나침반 없이 항해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저는 투자자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언어입니다. 기업을 숫자로 해부하십시오.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이익의 질을 확인하십시오. 부채 구조를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보수적으로 가치를 계산하십시오. 그 후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이 충분히 낮을 때만 행동하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 투자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활용했던 매우 독특한 전략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넷넷 전략과 극단적 저평가 투자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 심리, 재무 구조, 통계적 확률, 그리고 안전마진 철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을 찾으려 합니다. 위대한 브랜드, 뛰어난 경영진, 혁신적인 기술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기업을 자산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넷 전략의 핵심은 순유동 자산입니다. 순유동 자산은 유동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입니다. 유동 자산에는 현금, 단기금융 상품, 매출 채권, 재고 등이 포함됩니다. 총부채에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가 모두 포함됩니다. 제가 말하는 넷넷 기업은 이 순유동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큰 기업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이 오늘 영업을 중단하고 유동 자산을 처분하여 모든 부채를 상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이후 남는 금액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즉, 투자자는 기업을 청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극도로 보수적인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는 미래 성장 가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도 보수적으로 취급합니다.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금화 가능한 자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했음에도 가격이 그 이하라면 이미 상당한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시장은 이런 기업을 방치합니까? 그 이유는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투자자들은 일괄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합니다. 일시적 실적 악화가 발생하면 기업의 장기 생존 가능성까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산업이 비인기 업종이 되면 관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과잉 하락합니다. 저는 바로 이 과잉 반응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넷 전략은 개별 기업의 성공을 예측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률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넷넷 기업 중 일부는 계속 부진할 것입니다. 일부는 구조적으로 쇠퇴할 것입니다. 일부는 실제로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분산하면 평균 회귀 효과가 작동합니다.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은 하방 위험을 제한하고 상방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것이 비대칭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순유동 자산이 100인데 시가총액이 60이라면 이론적으로 40의 여유가 존재합니다. 기업이 정상화되어 시장 평가가 자산 수준으로만 회복되어도 상승 여지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실행할 때는 단순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동 자산의 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매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고는 할인,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재고 가치를 일정 비율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매출 채권도 일부를 차감합니다. 보수적 평가를 통해 진정한 순유동 자산을 계산합니다. 또한
부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과도한지, 우발 채무가 존재하는지, 소송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업 적자가 발생한다면 유동자산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현금 소진 속도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넷넷 전략은 자산 방어 전략이지만 시간도 변수입니다.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지, 그 사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경영진입니다.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지, 불필요한 확장이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손실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다면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넷넷 전략은 무조건적인 저가 매수가 아닙니다. 합리적 분석과 규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두 종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 넷넷 종목을 보유합니다. 개별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적으로 보면 평균 회귀가 작동합니다. 시장은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비관이 극단에 이르면 가격은 내재 가치 이하로 하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완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기회가 반복됩니까? 그 이유는 인간 심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탐욕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넷넷 전략은 공포의 극단에서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않습니다. 대형 성장주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려함보다 확률을 선택합니다. 예측보다 계산을 선택합니다. 성장 스토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업이 생존하고 시장이 과도한 비관을 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넷넷 전략은 저평가 전략의 가장 보수적인 형태입니다.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으면 투자자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의 비합리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전략은 규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군중이 외면하는 기업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 매수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투자를 예측의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확률과 구조의 게임으로 봅니다. 극단적으로 싼 가격은 투자자에게 구조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미래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현재 자산과 부채를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가격이 그 가치보다 충분히 낮다면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극단적으로 싼 주식을 사는 기술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계산에 기반합니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투자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이유와 각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전략을 이야기할 때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를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제가 말하는 방어형 투자자와 공격형 투자자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실행 방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방어형 투자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형 투자자는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업이 따로 있고 기업을 매일 분석할 여력이 없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투자자가 시장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려는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어형 투자자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큰 실수를 피하고 자본을 보존하며 장기 복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규모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무 구조는 건전해야 합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이익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 지급 기록이 꾸준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방어형 투자자는 시장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서 우량 기업을 매수하고 충분히 분산하십시오. 예를 들어 15개에서 25개 정도의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또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비중을 바꾸지 말고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십시오. 이 방식은 변동성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방어형 투자자의 핵심은 규율과 일관성입니다. 이제 공격형 투자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기업 분석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무제표를 깊이 읽고 시장 비효율을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격형이라고 해서 무모한 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격형은 노력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투자자입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저평가된 기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넷넷 기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악재로 과도하게 하락한 기업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 상황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병, 분할, 청산, 구조조정과 같은 사건이 가격 왜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어형 투자자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형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자산의 질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시장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저는 공격형 투자자에게도 집중 투자에 대한 경계를 권합니다. 아무리 분석을 철저히 해도 예외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분산은 유지해야 합니다. 공격형 전략은 위험을 무시하는 전략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저평가를 찾아내는 전략입니다. 이제 두 유형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형이든 공격형이든 안전마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다면 어떤 전략도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 통제는 공통의 조건입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급락할 때 공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방어형 투자자는 자신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분석의 깊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시장 전망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투자자가 먼저 자신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가? 나는 분석을 즐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투자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남의 전략을 모방하다가 실패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전략은 결국 감정적 실수로 이어집니다. 방어형 투자자는 겸손함과 규율로 승리합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노력과 분석으로 우위를 만듭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투자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가치를 계산하고 가격이 충분히 낮을 때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일관되게 실행하십시오. 저는 투자에서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통제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방어형이든 공격형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택하고 원칙을 지킨다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투자자를 구분하는 이유이며 각 유형에 맞는 실행 전략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투자 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체계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을 예언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자신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경제는 변합니다. 산업은 변합니다. 기업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 대신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평생 유지해온 투자 기법은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안전마진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특히 영구적인 자본 손실입니다. 주가의 단기 변동은 위험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만 매수합니다. 내재 가치가 100이라고 판단된다면 100에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70이나 60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은 계산 오류를 흡수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를 견딥니다. 기업 실적의 변동성을 완충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전략의 기반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시장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인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입니다. 어떤 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어떤 날은 지나치게 비관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그와 함께 흥분하고 그와 함께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당신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격을 제한하는 존재입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만 행동하십시오. 그 외의 시간에는 기다리십시오. 이 태도가 감정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종목 코드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체로 봅니다. 기업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 이익은 얼마입니까? 현금 흐름은 안정적입니까? 이 질문들이 내재 가치 계산의 핵심입니다. 저는 단기 실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급증이나 급감은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가능하다면 10년 이상의 평균 이익을 봅니다. 이를 정상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 보수적인 자본 환원율을 적용합니다. 성장률을 과도하게 가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재무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채는 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이자 부담은 위기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을 점검하십시오. 영업 현금 흐름이 순이익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회계상 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저평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은 넷넷 전략입니다. 순유동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큰 기업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미래 성장 예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가격을 방어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대개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일시적 실적 악화나 산업 비관론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을 여러 개 분산하여 보유합니다. 모든 기업이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만 정상화되어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냅니다. 이것은 예측의 전략이 아니라 확률의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자를 방어형과 공격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방어형 투자자는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형 우량 기업을 적정 가격 이하에서 매수하고 충분히 분산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여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목표는 시장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피하고 장기 복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기업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직접 발굴하고 특수 상황을 활용하며 시장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 안전마진이라는 공통 원칙을 따릅니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방어형이든 공격형이든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한 저는 분산을 강조합니다. 집중 투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투자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확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 종목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겸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의 투자 기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계산하십시오. 가격이 충분히 낮을 때만 행동하십시오. 분산하십시오.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제 투자 기법의 중심입니다.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도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업 판단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본을 지키고 합리적인 성과를 얻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강조해 온 투자 기법 총정리입니다.